I got the cash in the bags.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영상은 중국의 한 호텔의 CCTV 영상입니다. 새벽 무렵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누군가에 의해 다시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놀라운 CCTV 영상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데이트 앱을 통한 만남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5년 2월 8일 열흘 후면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춘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이죠. 중국 안희성 만산경찰서는 인구 이동이 많은 춘절을 앞두고 민경 합동 순찰 등 특별 방범 활동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전 10시경 만산경찰서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허페이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달라며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5일 전 만산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 도통 연락이 되질 않아요.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아내 친구는 아내를 만난 적도 없대요.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적이 없는데 제발 아내 좀 찾아주세요. 이 남성이 애타게 찾고 있는 아내의 이름은 왕금. 왕씨 부부는 결혼해 작년에 아이를 한 명 낳았습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왕씨와 남편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난 곳 없이 둥글둥글한 성격이라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 특별히 원한 살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간 아내 왕씨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한 살배기 어린아이를 두고 왕씨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왕씨의 행적을 조사합니다. 왕씨는 2월 3일 만산에 도착해 시내의 한 작은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오후 6시 왕씨는 캐리어를 끌고 프론트로가 체크인합니다. 왕씨는 방카드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53호로 들어갑니다. 1453호는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는 방입니다. 호텔 기록에 따르면 왕씨는 하루 동안만 묵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계속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CCTV 영상에는 왕씨가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찍혔을 뿐 나오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체크아웃을 한 시간은 다음 날인 2월 4일 아침 8시 28분입니다. 그런데 왕씨가 아닌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씨의 남편과 친구는 영상 속의 남성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문의 남성과 사라진 왕씨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경찰은 CCTV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려봅니다. 의문의 남성이 호텔 CCTV에 처음 나타난 시간은 왕씨가 호텔 체크인을 하고 약 6시간이 지난 후인 2월 4일 밤 12시 19분이었습니다. 남성이 14층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혼자였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곧장 1453호로 가더니 방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그는 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남성이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왕씨는 1453호 방으로 들어간 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문의 남성에게 방문을 열어준 사람은 왕씨일 확률이 높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남성은 강제로 문을 열거나 하는 시도 없이 누군가 열어주는 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10분 후 남성은 방을 나오더니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CCTV 영상을 주시합니다. 새벽 2시 놀라운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왕씨로 보이는 여성이 도망치듯 황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왕금, 그러니까 신고자의 아내 왕씨가 맞았습니다. 왕씨가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손이 나타나더니 강한 힘으로 왕씨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왕씨는 신발도 신고 있지 않은 채 공포에 질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씨는 뒤에서 나타난 손에 의해 바로 방으로 다시 끌려갔고 곧 방문은 닫혔습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온 그녀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왕 씨의 실종이 이 의문의 남성과 100%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벽 3시 46분, 남성은 방문을 열고 주위를 살피더니 다시 방문을 닫습니다. 새벽 4시 45분, 남성은 혼자 방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모자를 쓰고 방카드를 손에 쥔 채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그리고 호텔을 나와 PC방으로 가더니 과실주 한 병을 사가지고 다시 호텔로 돌아옵니다. 새벽 5시 22분, 남성은 방카드를 이용해 1453호로 들어갑니다. 새벽 6시 43분, 남성은 다시 방을 나와 1층 프론트 데스크로 갑니다. 직원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이 남성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왜 잠도 자지 않고 혼자 계속 방을 들락날락 하는 걸까요? 아침 7시 48분, 남성은 아주 큰 캐리어를 끌고 호텔로 돌아옵니다. 아침 8시 19분, 남성이 캐리어를 가지고 방 밖으로 나옵니다. 이동하면서 캐리어가 열릴까봐 걱정됐는지 캐리어를 끈으로 돌돌 묶어 단단히 고정해 두었습니다. 남성은 큰 캐리어 말고도 왕 씨가 가져온 캐리어까지 함께 끌고 나옵니다. 경찰은 큰 캐리어에 주목합니다. 높이 약 70cm, 가로 약 50cm 정도 되어 보이는 수화물용 캐리어였습니다. 남성이 끄는 것도 버거워 보일 정도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왕 씨의 키는 148cm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남성이 왕 씨를 살해하고 왕 씨를 캐리어 안에 넣은 것은 아닐까? 오전 8시 28분, 남성은 캐리어 2개를 끌고 1층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와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떠납니다. 호텔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서둘러 1453호로 갑니다. 그러나 이미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 그날의 흔적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때 호텔 직원 한 명이 경찰에 단서를 하나 제공합니다. 그녀는 호텔 하우스 키퍼였습니다. 2월 4일, 그녀는 평소처럼 방을 청소합니다. 그날따라 1453호는 유난히 지저분하고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대 시트와 베개에는 핏자국이 있었는데 워낙 소량이라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해 따로 위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하우스키퍼가 말한 침대 시트와 베개에서 DNA를 추출해 비교 대조합니다. 그 결과 왕 씨의 DNA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대체 1453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호텔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합니다. 남성은 호텔에서 나와 한동안 혼자 캐리어 2개를 끌고 다닙니다. 경찰의 눈에 그는 캐리어를 유기할 장소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남성의 행방을 찾을 만한 단서는 끊기고 맙니다. 경찰은 생각합니다. 아침 8시면 한창 출근 시간인데 이 시간에 혼자 캐리어 2개를 끌고 버스를 타지는 않았을 테고 분명 택시를 타고 이동했을 거야. 경찰은 왕 씨가 사라진 호텔 부근에 있는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얼마 뒤 해당 남성을 태운 택시 기사를 찾아냅니다. 택시 기사는 그 당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를 힘들게 끌고 오는 남성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기도 했거니와 택시 기사가 가방을 들어 옮겨주려고 하자 그 남성은 벌컥 화를 내더니 택시 기사가 가방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랑게현 방향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오전 10시경, 남성은 시외로 가는 택시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다다르자 택시를 세우라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이 이곳에서 내려 랑게현으로 가는 택시를 갈아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랑게현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마한산에서 랑게현으로 가는 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마한산에서 랑게현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경찰은 먼저 낮 12시경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택시 한 대가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승객의 차림새와 전체적인 몸의 윤곽 등 경찰이 찾고 있는 그 남성과 동일 인물의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택시기사에게 연락합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따르면 남성은 랑게현 십자점 부근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은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곽 지역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한들 화질이 선명하지 못해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꽤 오랜 시간 수사를 진행하지만 남성이 택시에서 내렸다는 십자점 부근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남성은 사건 당일 새벽 호텔 주변 PC방에 갔습니다. 그는 마한산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동선을 역추적합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 남성은 PC방을 나와 호텔로 향합니다. 이보다 앞 시간의 영상을 확인합니다. 저녁 7시 남성이 PC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꺼내 출입명부에 뭔가를 적습니다. 출입명부. 어쩌면 그의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즉시 PC방으로 출동합니다. 출입명부에 적힌 남성의 이름은 최유화, 나이 28세. 신분증 사진을 대조한 결과 경찰이 찾고 있던 남성이 맞았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랑게현 파출소로 갑니다. 그들은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최유화의 집 주소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최유화의 뒤를 쫓다 버스 안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경찰은 최유화의 몸에서 왕 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찾아냅니다. 경찰이 그를 신문하자 최유화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합니다. 그는 자기 집 근처 숲에 그녀를 유기했다고 자백합니다. 경찰은 그가 말한 장소로 가 숲에 유기된 캐리어를 찾아냅니다. 캐리어 안에는 왕 씨가 있었습니다. 최유화는 1987년생으로 랑게현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최유화는 데이트 앱을 통해 허페이에 살고 있는 왕 씨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대에 서로 결혼 생활에 지쳐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야기가 꽤 통했고 마음도 잘 맞았습니다. 데이트 앱은 그들에게 신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렸고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다 2월 3일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왕 씨는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2월 3일 마한산으로 갑니다. 사실 왕 씨가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은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만난다는 구실을 만들어 2월 3일 최유화를 만날 셈이었죠. 2월 3일 왕 씨와 최유화는 약속 장소인 마한산으로 옵니다. 왕 씨가 먼저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은 밤 12시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최유화는 호텔 근처 PC방으로 가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밤 12시가 되고 최유화는 1453호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왕 씨가 최유화에게 1층 프론터로 가서 1453호에 함께 숙박할 거라며 체크인하고 오라고 합니다. 최유화는 방을 나와 왕 씨가 시키는 대로 1층 프론터로 가는 척 하더니 가지 않고 다시 1453호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왕 씨가 말합니다. 유아 씨, 방값은 당신이 낼 거죠? 호텔 숙박비는 200위안, 우리 돈 약 4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 최유화는 200위안이 없었습니다. 최유화가 돈 한 푼 없다는 사실에 왕 씨는 어이없어하며 최유화에게 화를 냅니다. 왕 씨와 최유화 두 사람은 서로 방값을 내라며 싸웁니다. 왕 씨가 말합니다. 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날 만나러 온 거야?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너 진짜 돈 안 내면 내가 가만 안 둬. 왕 씨의 말에 화난 최유화는 힘으로 왕 씨를 제압합니다. 그의 눈에 침대 옆 서랍 위에 놓여있는 왕 씨의 지갑이 들어옵니다. 지갑에는 현금 1000위안, 우리 돈 약 19만 원과 신용카드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최유화는 왕 씨를 위협하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묻습니다. 왕 씨는 급한 대로 아무 번호나 말합니다. 최유화가 휴대전화로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순간 왕 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1453호 방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최유화는 재빠르게 왕 씨를 낚아채 그녀를 방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CCTV에 잡힌 왕 씨가 누군가에 의해 방으로 끌려가던 모습입니다. 방으로 끌려 들어간 왕 씨는 두려움에 살려달라며 마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를 누가 들으세라 당황한 최유화는 다급히 침대 옆에 놓인 왕 씨의 스카프로 그녀의 목을 조릅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왕 씨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춥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최유화는 일단 1453호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사러 주변 가게를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가게들은 이미 모두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그는 PC방으로 가서 술을 파는지 물어봅니다.
PC방 직원은 과실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실주 한 병을 사서 PC방을 나갑니다. 새벽 5시경 최유아는 다시 1453호로 돌아옵니다. 그는 왕씨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2월 4일 아침 6시 최유화는 다시 방을 나갑니다. 그리고 근처 마트로 가서 큰 사이즈의 수화물용 캐리어를 하나 산 후 다시 호텔로 돌아옵니다. 최유화는 캐리어 안으로 왕씨를 구겨 넣은 뒤 간단히 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왕씨가 들어있는 캐리어와 왕씨가 들고 온 캐리어 2개를 끌고 체크아웃을 한 뒤 캐리어를 유기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합니다. 고민 끝에 그는 고향 랑게현으로 가서 자기 집 근처 숲속에 왕씨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버립니다. 경찰에 체포된 최유화는 결국 모든 범행을 시인합니다. 최유화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28세의 최유화는 결혼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교육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10대에 집을 떠나 독립한 최유화는 혼자 생활하며 줄곧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10대 때부터 거리를 전전하며 생활한 탓에 또래 친구가 없어 그는 늘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최유화의 유일한 친구는 인터넷뿐이었습니다. 2009년 최유화는 데이트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고 그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뒤 최유화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이를 갖기 위해 아내와 함께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고 명목상 부부라는 관계만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이를 가지라는 집안 어른들의 성화와 아이가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이웃들, 최유화는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아무도 자기를 억압하거나 구속하지 않은 인터넷 세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컴퓨터만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앱을 통해 왕씨를 알게 되죠. 왕씨는 어두운 그의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유화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검찰은 최유화를 1급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최유화는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반성을 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2015년 7월 25일 만산 중급인민법원은 최유화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일본 오사카. 일본에서 도쿄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로 일본 관광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많이 찾는 인기 여행지로 음식, 패션, 오락 등 일본 문화를 느끼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사키 콘도. 그녀는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키 콘도는 효고현의 전원도시 산다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사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8년의 어느 날 사키 콘도는 시계를 봅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키 콘도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퇴근한 그녀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JR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오사카에 도착한 그녀는 의문의 남성을 만나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효고현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기 딸 사키 콘도가 이틀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딸 사키 콘도는 지금까지 말없이 회사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무 말도 없이 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키 콘도의 상사는 사키 콘도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의 엄마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묻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사키 콘도는 효고현에 살고 있는 엄마에게 거의 매일같이 연락해 서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어제는 딸에게 연락이 없어 안 그래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던 차에 딸 직장 상사로부터 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으니 엄마는 더 걱정이 됐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딸 사키 콘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키 콘도, 당시 나이 27세, 효고현 산다시에 있는 한 부품 제조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엄마, 동생,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키 콘도의 아빠는 철강업에 종사했는데 태국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 가족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키 콘도의 가족은 매년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그들은 아빠를 보기 위해 아빠가 있는 태국으로 자주 여행을 갔죠. 태국을 여행하면서 사키 콘도는 해외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합니다. 사키 콘도는 효고현에서 유명한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그녀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영어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잡지도 영어로 된 것만 읽습니다. 그녀의 영어 실력은 날이 갈수록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어 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사키 콘도는 방학이 되면 꼭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국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키 콘도는 산다시의 한 부품 제조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취직합니다.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쾌활하고 친절한 사키 콘도는 회사 동료들이 도움을 청하면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도움을 줬습니다. 게다가 영어까지 잘해 길을 가다가도 외국인이 말을 걸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외국인 친구들도 자주 초대해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키 콘도의 주변인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잘 지내던 사키 콘도가 연락도 하지 않고 결근하다니 사람들은 사키 콘도에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워낙 단순했던지라 그녀에게 딱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키 콘도의 지인을 대상으로 단문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죠. 사키 콘도가 사라진 2월 15일 목요일, 그녀는 친구들에게 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키 콘도가 그 남자를 제이라고 불렀어요.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라고 했어요. 경찰은 평소 사키 콘도의 행동 반경을 파악해 사키 콘도가 갔을 만한 장소와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가며 15일 저녁 퇴근 후 사키 콘도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친구들의 말대로 사키 콘도는 제이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만납니다. 2월 15일 저녁, 퇴근한 사키 콘도는 근처 JR 기차역으로 갑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오사카에 있는 모리노미야 역에서 내립니다. 자정 무렵, 역 부근에 설치된 CCTV에 사키 콘도와 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바짝 붙어서 다정하게 걷습니다. 사키 콘도와 남성은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민박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사키 콘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성의 모습만 CCTV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혼자 민박집을 나왔습니다. CCTV 영상 속 남성은 큰 키의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는 듯 머리에는 검정 비닐을 쓰고 얼굴은 흰색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 남성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바지와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이상하리만큼 큰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수상쩍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간 민박집은 3층짜리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누런 것이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해당 민박집을 찾아갑니다. 경찰은 민박집 사장에게 투숙객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당 민박집은 에어비앤비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위 야미 민박이라 불리는 무허가 민박집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숙박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간이 숙박업자 허가를 받거나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지역단체장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민박집은 이런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은 손님들의 신원이나 연락처, 여권번호 등을 관리관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곳은 그런 정식 숙박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해당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앱을 통해 예약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체크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박집 사장 역시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신상 정보를 몰랐습니다. 경찰은 크게 실망합니다.
경찰은 다시 CCTV를 돌려보며 용의자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당시 일본은 도시 전역에 충분한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용의자의 이동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2로 추정되는 의문의 남성이 있는 곳을 확인합니다. 사키 콘도는 민박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을 끝으로 행방이 묘연해지고 사키 콘도가 사라지고 며칠 후 의문의 남성은 오사카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사카 민박집처럼 운영되는 야미 민박 몇 곳을 전전하다 현재 그는 나라시에 있었습니다. 사키 콘도가 사라지고 일주일 후 2018년 2월 22일 경찰은 나라시의 한 민박집에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예부게니 베이락 1991년 출생, 당시 나이 26세. 그는 미국인 관광객입니다. 베이락이 바로 사키 콘도가 사라지기 전 만났던 의문의 남성 제이입니다. 베이락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우크라이나인이고 아빠는 불가리아인입니다. 아빠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베이락이 어렸을 때 두 사람은 이혼합니다. 엄마 레지나는 SNS를 통해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미국인 출신의 엔지니어 데이시였습니다. 데이시는 레지나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직접 레지나와 그녀의 아들 베이락을 미국 텍사스로 데려옵니다. 레지나는 데이시와 재혼합니다. 당시 9살이었던 베이락은 이렇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새아빠 데이시는 베이락을 친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베이락은 데이시와 가까워질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베이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베이락은 친구도 없었고 오직 엄마 레지나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데이시가 베이락과 가까워지려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며 다가갔지만 그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베이락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락의 엄마 레지나는 결혼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꿈을 이룹니다. 기뻐하는 레지나를 보며 남편 데이시도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레지나는 아들 베이락과 함께 데이시의 곁을 떠납니다. 데이시는 갑자기 사라진 레지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시는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시는 그토록 기다리던 레지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레지나로부터 편지가 오자 데이시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달리 편지는 그리움을 말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편지가 아닌 이혼을 요구하는 편지였습니다. 사실 레지나는 데이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 그를 이용한 거였죠. 레지나는 데이시와 살던 텍사스 집을 떠나 아들을 데리고 뉴욕, 롱아일랜드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호사로 취업에 성공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지나는 또 다른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그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데이시와의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자신이 아직 데이시의 법적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데이시에게 편지를 보내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편지를 다 읽은 데이시는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지금이라도 레지나의 실체를 알고 이런 여자와 함께하고 있지 않음에 안도하며 흔쾌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혼에 성공한 레지나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결혼해 꿈에 그리던 행복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2007년 베이락은 뉴욕주에 있는 윌리엄 플로이드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졸업 후 그는 미 공군에 입대하죠. 규정에 따라 그는 4년을 복무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11개월만 복무하고 롱아일랜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있는 동안 베이락은 일본 문화에 푹 빠집니다. 정확히는 일본 여성에게 푹 빠졌죠. 그는 자주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미 10번도 넘게 일본을 다녀왔죠. 그가 일본에 가는 목적은 단 하나, 일본 여성들을 만나는 것이었죠. 베이락은 일본 여성은 다 순종적이고 상냥하며 얌전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베이락이 일본 여성에게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좀 애가 이상했어요. 일본 여자에 대한 이상한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자기는 일본 여자랑 꼭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2018년 1월 말 베이락은 90일 관광 비자를 발급받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꽤 오래 묵을 생각입니다. 경찰은 베이락이 평소에 일본 여성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였던 점으로 볼 때 그가 사키 콘도에게 일부러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그러나 베이락은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합니다. 베이락은 사키 콘도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베이락과 사키 콘도가 함께 들어갔던 민박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사키 콘도는 민박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물건도 보이지 않았죠. 육안으로는 혈흔 자국 등 기타 범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사람이 사라지다니. 경찰은 CCTV 화면에서 베이락이 큰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민박집을 나왔던 일을 떠올립니다. 어쩌면 사키 콘도는 이미 살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틀 동안 경찰은 용의자 베이락이 머물렀던 민박집들을 모두 수색합니다. 그러다 오사카에 있는 한 민박집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 민박집은 역에서 도보로 6, 7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외벽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건물은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 민박집 역시 허가받지 않은 야미 민박이었습니다. 이 민박집은 하루 숙박비가 2,030엔, 우리 돈으로 약 18,000원밖에 하지 않는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싼 가격 때문인지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묵고 있었습니다. 민박집 사장은 베이락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 잘생긴 외국인이 하룻밤 묵었어요. 그는 큰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왔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이런 민박집을 오다니 좀 이상했죠. 근데 그가 떠나고 그가 묵었던 방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방에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더 심해졌어요. 안 그래도 경찰에 막 신고할 참이었어요. 경찰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은 약 2평 정도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았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서 나는 썩은 악취에 얼굴을 찡그립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가 가방을 열어봅니다. 으아! 경찰은 가방 안의 끔찍한 모습에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집니다. 가방 안에는 사람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DNA 대조 결과 약 열흘 전에 사라진 사키 콘도였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 베이락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내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고였음을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베이락은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지만 SNS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계정을 삭제했지만 일본 경찰은 곧 그의 계정을 복원해 그간의 행적을 조사합니다. 그 안에는 그의 추악한 이중생활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베이락은 틴더라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데이팅 앱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틴더는 화면에 표시되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밀어서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왼쪽으로 밀어서 거절하는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이성과 매칭이 가능한 앱입니다. 만약 상대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면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베이락은 외모에 자신이 없었는지 프로필에 실제 자기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베이락은 틴더를 통해 사키 콘도 외에도 10명 가까운 일본 여성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이락은 온라인 채팅에만 만족하지 않고 상대 여성을 꼬드겨 꼭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많은 일본 여성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2018년 1월 말, 일본 관광 비자를 발급받은 베이락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베이락은 일부러 무허가 민박 시설인 야미 민박만 골라다니며 일본 여성들을 만납니다. 2월 12일, 베이락은 오사카에 있는 한 민박집에서 묵게 됩니다. 그는 습관처럼 데이팅 앱 틴더를 켭니다. 그리고 청순한 외모에 일본인 여성과 매칭이 됩니다. 베이락은 이 여성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사키 콘도입니다. 사키 콘도는 영어도 유창해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키 콘도 역시 말이 잘 통하는 베이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며칠 뒤 베이락이 사키 콘도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말합니다. 오사카에서 사키 콘도가 사는 산다시는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JR을 타고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사키콘도는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만남을 갖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일이 바쁘다며 만남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베이락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베이락은 이미 사키콘도의 집과 회사 주소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집과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합니다. 사키콘도는 고민 끝에 2월 15일 목요일 회사 일이 끝나고 자기가 오사카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2월 15일 목요일 사키콘도는 퇴근 후 JR을 타고 모리노미야 역으로 갑니다. 베이락은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키콘도는 프로필 사진과 너무 다른 베이락의 모습에 크게 당황합니다. 하지만 친절한 그의 모습에 이내 경계심을 풀죠. 서로가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키콘도와 베이락은 베이락이 묵고 있는 민박집으로 향합니다. 사키콘도는 내일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그를 따라 이곳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요. 경찰 조사 결과 베이락은 이미 이 민박집에서만 4~5명의 일본 여성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사키콘도가 유일한 피해자였죠. 지금은 사키콘도의 몸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며칠 동안에 걸친 조사 끝에 베이락은 그녀의 신체를 잘라 버렸다고 자백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밤 민박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베이락이 알려준 대로 오사카 경찰은 민박집 부근 숲속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경찰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땅을 판 흔적을 발견하고 그 일대를 정밀 수색하던 중 유기된 사키콘도의 두 팔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몸통을 발견합니다. 같은 날 다른 수색팀은 교토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두 다리를 발견합니다. 늘 밝고 상냥했던 사키콘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사키콘도의 가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검이에 따르면 사키콘도의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하지만 베이락이 끝까지 사건 당일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자세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뭔가 매우 두려운 듯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진짜 사고였다고요. 경찰은 사건 당일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사키콘도가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베이락이 화를 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베이락이 실수로 그녀를 죽입니다. 잠시 후 냉정을 되찾은 베이락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키콘도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키콘도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2018년 2월 16일 베이락은 큰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민박집을 떠납니다. 그는 지난밤 검색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톱 한 자루와 탈취제를 삽니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머무는 야미 민박을 잡아 그곳에서 조용히 사키콘도를 자릅니다. 베이락은 며칠에 걸쳐 오사카와 교토에 있는 산을 오가며 사키콘도의 신체를 유기합니다. 베이락은 악취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 안에 많은 양의 탈취제를 놓아두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탈취제 정도로 냄새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민박집에 도착하자 민박집 주인은 안 그래도 악취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할 참이었다고 말하죠. 그는 이런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일본을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나라시의 한 민박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도망치려고 마음먹었다면 도망칠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는 왜 도망치지 않고 계속 일본에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베이락이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딸의 소식을 듣고 태국에 있던 사키콘도의 아빠는 바로 일본으로 달려옵니다. 사키콘도의 아빠는 일본에 머물며 일본 법원이 베이락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를 바랬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2019년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은 베이락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검찰은 베이락을 과실치사와 시체 유기 2가지 혐의로 기소합니다.
법정에선 베이락은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키 콘도의 가족에게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절대 고의가 아니었어요. 전 그녀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기엔 범행 후 그가 보인 행동은 자기 죄를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먼저 그는 자수를 하지 않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SNS 계정을 삭제하고 사키 콘도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숲속에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재판부는 베이락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유기징역 8년형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에 많은 일본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사키 콘도의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베이락이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사키 콘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재판은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사키 콘도의 가족은 딸이 왜 목숨을 잃었는지 그 이유를 영영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베이락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그날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사키 콘도의 가족에게 그날의 진실을 밝히며 자기 죄를 비는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않았죠. 베이락의 형기는 이미 절반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는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부디 그에게 신의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s. 2013년 8월 1일 오후 6시 사천성 의빈시 회관로의 한 노래방 입구. 노래방 입구가 인파로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구조대원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에게 서둘러 응급조치를 취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 보였습니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경찰이 도착하자 현장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괴한이 저 여자 가방을 훔치려고 했어요. 여자가 가방을 움켜쥐고 놓지 않자 흉기를 꺼내 여자를 막 찌르더라고요. 또 다른 이는 피해 여성과 시비가 붙은 건달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각기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경찰은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건 현장 부근 한 식당에 설치된 CCTV에 범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CCTV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몇 분 전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이 여성이 바로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와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여성이 맞은편으로 가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남성이 이를 제지하죠. 오후 5시 58분 여성이 몸을 돌려 길을 건너려고 하자 남성이 품에서 흉기를 꺼내 여성에게 손살같이 달려듭니다. 여성은 저항할 틈도 없이 당하고 맙니다. 여성이 쓰러지자 남성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를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남성이 여성을 공격한 가해 남성에게 다가와 힘껏 발로 찹니다. 잠시 여성을 찌른 남성을 A라고 부르고 A를 발로 찬 이 남성을 B라고 하겠습니다. B에게 공격당한 A는 잠시 비틀대더니 바로 도망칩니다. A가 도망치자 B와 다른 2명의 남성이 더 가세해 총 3명의 남성이 A의 뒤를 쫓습니다. 용감한 이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조용했던 의빈시 한복판에서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A를 발로 차고 뒤쫓는 이 용감한 남성의 이름은 매영강입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의 남성은 매영강의 친구 등한태와 진씨입니다. 세 사람이 A의 뒤를 바짝 쫓자 A는 흉기를 꺼내 그들을 위협합니다. 어디 자신 있으면 이리로 와봐. 그 여자처럼 만들어줄 테니까. A의 위협에 매영강과 매영강의 친구 등한태와 진씨는 주춤하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피해 여성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구급차를 부릅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용기 있는 매연강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후 6시 35분, 피해 여성은 의빈시 제1인민병원으로 후송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성의 이름은 구상남, 당시 나이 22세. 부검 결과 가슴, 다리, 허리 등 몸에서 20군데 이상의 상흔이 발견됩니다. 오후 6시 사람이 가장 많은 저녁 시간, 번화가 한복판에서 이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다니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시민들은 길 가던 피해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해 목숨을 잃었다며 크게 공분했습니다. 의빈시 경찰은 A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 여성 구상남의 핸드백과 휴대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CCTV 영상에서 A는 구상남을 찌르고 바로 현장을 떠납니다. 구상남의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았죠.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면 구상남의 핸드백과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구상남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가져간 것일까요? 일부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 구상남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은 바로 용감한 시민으로 칭송받았던 매영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매영강을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합니다. 구상남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왜 가져갔나요? 경찰의 질문에 매영강은 절대 자신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발뺌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보인 매영강의 행동은 어딘지 모르게 미심쩍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며 경찰의 물음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구상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손을 떨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친구 덩한테는 경찰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몰래 경찰서를 빠져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매영강, 덩한테, 진씨 이 세 사람은 모두 구상남을 알고 있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세 사람이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의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건 해결의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구상남 사건이 일어나기 4시간 전, 사건 현장 부근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양씨성을 가진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성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남성 3명이 나타나더니 양씨를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함께 20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의 어느 날, 양씨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인 위챗이라는 메신저의 흔들기 기능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됩니다. 이 기능은 휴대폰을 흔들면 동시에 같이 휴대폰을 흔든 사람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무작위로 친구를 사귈 수 있었죠. 양씨는 이렇게 알게 된 여성과 톡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양씨는 밝고 유머러스한 여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양씨가 여성에게 만남을 제안하자 여성은 흔쾌히 동의합니다. 양씨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이 양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녀는 양씨를 데리고 회관로에 있는 한 차관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차관이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찻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 차관은 차뿐만 아니라 와인, 양주 등 주류도 함께 팔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여성은 와인을 주문합니다. 양씨와 여성은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며 밖으로 나갑니다. 당황한 양씨가 서둘러 여성을 따라 나가자 갑자기 한 남성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계산하셔야죠. 양씨는 지갑을 꺼내 얼른 카드를 건넵니다. 그런데 와인 가격이 좀 이상했습니다. 양씨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3배는 더 비쌌죠.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에 양씨는 당황합니다. 양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어디 있냐며 따지자 계산대 옆에 서 있던 남성이 그를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양씨는 하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차관을 나와 여성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그제야 양씨는 여성과 차관이 짜고 자기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구상남이 살해된 8월 1일 오후 2시, 거리를 걷던 양씨 눈에 1년 전 자기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던 그 여성이 들어옵니다. 놀란 양씨는 뛰어가 여성에게 따집니다. 당신, 그때 그 차관이랑 짜고 날 속였지? 당장 내 돈 내놔! 그때 남성 3명이 나타나더니 양씨에게 무력을 행사합니다. 양씨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죠.
양 씨가 무리에게 폭행당한 곳 바로 건너편에서 6시간 뒤 구상남이 살해됩니다. 두 사건 모두 8월 1일 같은 날 오후 표가성이라는 노래방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한 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또 3명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경찰은 매영강, 병한태, 진씨, 그리고 사망한 구상남까지 4명이 한패거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SNS를 통해 여성이 남성을 꼬드겨 차관으로 유인한 후 남성에게 바가지를 씌워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미끼를 물어오는 여성, 즉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을 중국에서는 주투원이라고 부릅니다. 경찰은 양 씨를 찾아가 매영강 일당으로 추정되는 4명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본 양 씨는 구상남이 자신이 만난 여성은 아니지만 3명의 남성 중에 자기를 때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 씨는 경찰에게 차관의 이름이 홍패관이었다고 말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죽은 구상남은 사천성 사람이 아니라 후난성 사람이었습니다. 구상남은 가족에게 웨이빈시에 있는 신발 공장에 다닌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홍패관에서 남성, 즉 미끼를 물어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영강은 홍패관에서 일하는 경호원 중 한 명이었죠. 매영강과 구상남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홍패관을 본거지로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 일당의 범행 수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판기라고 불리는 남성이 SNS에서 범행 타깃을 물색합니다. 타깃은 주로 여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리숙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일단 타깃이 정해지면 자판기 역할을 하는 남성이 여성인 척 타깃과 SNS로 이야기하며 친밀감을 쌓은 후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고 일당 중 한 명인 여성을 보내 만남을 갖거나 아니면 타깃의 정보를 여성 멤버에게 넘겨 여성 멤버가 직접 타깃에게 연락해 만나기도 합니다. 여성은 타깃을 만나면 무조건 홍패관으로 데려와 와인이나 차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을 요구해 타깃의 돈을 갈취합니다. 한마디로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홍패관에는 항상 건장한 남성들이 대기하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나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절강성, 원주성, 사천성 등지에서 활동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사기단은 남녀 모두를 합쳐 10여 명이 넘었는데 이 중에는 용감한 시민이라며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던 매영강, 덩한태 진씨도 있었습니다. 사기단의 우두머리이자 홍패관의 주인은 린호라는 사람입니다. 구상남이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자 매영강이 린호에게 연락합니다. 그러자 린호는 구상남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린호의 지시대로 구상남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빼돌린 뒤 매영강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구상남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폐기합니다. 경찰은 병력을 둘로 나눠 린호 일당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8시간 후 경찰은 한 PC방에서 홍패관의 주인 린호와 나머지 일당 10여 명을 한꺼번에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사기단, 즉 린호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상남의 목숨을 빼앗은 남성을 찾아잡아야 합니다. 경찰은 사기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남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름 주파, 당시 나이 21세. 주파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사기단의 우두머리 린호가 말합니다. 주파 그 자식은 여자를 너무 밝혀요. 그날도 구상남이 주파를 싫다고 하니까 열받는다고 사람을 죽인 거라고요. 정말 린호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건 발생 다음날 8월 2일 오전 7시 5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구상남을 살해한 주파였습니다. 현재 그는 청두에 있다며 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오후 3시경 경찰은 청두에서 의빈시로 오는 버스 안에서 주파를 체포합니다. 범행 후 체포까지 약 22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주파는 모든 범행 과정을 순순히 털어놓습니다. 그럼 주파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4일 전 7월 28일 주파는 위챗의 흔들기 기능을 통해 샤오위라는 아이디를 가진 여성을 알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평소 주파가 좋아하는 귀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주파는 4차원적인 매력을 가진 그녀에게 빠져버립니다. 주파가 그녀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자 여성이 말합니다. 사진 말고 내가 궁금하면 직접 만나면 되잖아요.
여성의 생각지 못한 반응에 주파는 기뻐하며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사실 SNS로 주파와 이야기한 사람은 자판기 역의 남성이었습니다. 약속이 잡히자 자판기 역의 남성은 낚시꾼 역할을 하는 여성, 구상남에게 연락합니다. 호구가 잡혔어! 빨리 가봐! 7월 29일 오후 한껏 멋을 부린 주파는 그녀를 만나러 가기 전 먼저 은행에 들립니다. 그는 ATM기에서 1,000위안, 우리 돈 약 18만 원을 인출한 뒤 약속 장소인 회관로로 갑니다. 프로필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 평범한 옷차림, 뚱뚱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에 주파는 크게 실망합니다. 이 여성이 바로 구상남입니다. 주파는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의상 데이트를 하기로 합니다. 구상남은 주파를 데리고 홍패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와인과 차, 디저트를 주문하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구상남은 와인 몇 잔을 마시고 취한 척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계산을 하려던 주파는 다른 가게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준비해온 1,000위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신용카드로 400위안을 더 결제합니다. 구상남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위챗을 켜 연락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계정은 이미 삭제되고 없어진 뒤였습니다. 주파는 자신이 구상남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8월 1일 집에 돌아온 주파는 자신이 당했다는 생각에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파는 퇴직금 4,000위안, 우리 돈 약 72만 원을 받고 회사를 관둡니다. 주파는 위챗에 새 계정을 등록하고 흔들기 기능에 접속합니다. 주파는 구상남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주파에게 말을 겁니다. 대화를 나누던 주파는 톡을 보내는 여성의 말투가 왠지 구상남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파는 여성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여성은 구상남과 만났던 회관로로 오라고 말합니다. 주파는 이 여성이 구상남임을 확신합니다. 주파는 밖으로 나가 가게에서 칼 한 자루를 구입합니다. 오후 5시 회관로에 먼저 도착한 주파는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봅니다. 멀리서 치마를 입은 여성이 걸어오는데 바로 구상남이었습니다. 주파는 빠르게 구상남에게 다가가 이전 자신에게 사기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구상남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이내 주파에게 잡히고 맙니다. 두 사람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뻔뻔한 그녀의 모습에 주파는 미리 준비해온 칼을 꺼내 그녀를 찌릅니다. 매영강, 덩한테, 진씨 이 세 사람은 길 건너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파의 행동에 깜짝 놀란 세 사람은 재빨리 길을 건너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구상남을 살해하고 집으로 돌아온 주파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 골목길에 칼을 은닉합니다. 사건 당일 오후 7시 주파는 버스를 타고 청두로 이동합니다. 그는 아버지, 누나, 사촌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파에게 자수하라고 말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주파는 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주파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범행 당시 주파가 입었던 옷까지 들고 와 범행 도구인 칼을 찾습니다. 경찰은 주파를 의빈시 구치소에 수감합니다. 2014년 4월 사천성 의빈시 중급이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파가 고의로 사람을 해치기는 했지만 사기단에 속은 점, 도망치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27,936.4위안, 우리 돈 약 50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판결을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주파의 행동이 옳았으며 사회악을 척결한 영웅이라며 칭송하기도 했고, 일부는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스스로 나서서 했다며 주파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여자를 밝힌 남자의 최후라며 주파를 조롱하기도 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일본 도쿄 bunkyō구. 일본 도쿄도의 23특별구 중 하나로 도쿄 중앙에 있습니다. 치안이 좋은 bunkyō구는 교육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우리에게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홈 구장과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장으로 사용되는
도쿄돔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키쿠치 나츠미 2000년 일본 도치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츠미는 귀엽고 애교 많은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2018년 18살이 된 나츠미는 도쿄 bunkyō구에 있는 한 약대에 합격합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한 나츠미는 여느 신입생처럼 캠퍼스 생활을 즐기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나츠미는 게임을 무척 좋아합니다. 주말이면 혼자 오락실과 PC방을 찾아 게임을 할 정도였죠. 요즘 어린 친구들이 그렇듯 나츠미도 모바일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모바일 게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게임에서 친해진 나츠미와 남성은 이후 트위터 팔로우를 하고 자주 연락하며 가깝게 지냅니다. 연락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나츠미는 말이 잘 통하는 상대 남성이 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2018년 11월 나츠미는 드디어 이 게임 속의 남성을 만나기로 합니다. 상상 속으로 그렸던 사람을 진짜 만난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와의 만남이 나츠미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맙니다. 나츠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2018년 11월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나뭇잎들이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었던 가을을 뒤로하고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거리에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bunkyō구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52세의 중년 남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11월 20일 한 남성을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한 뒤로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딸과 연락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도통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성의 이름은 키쿠치 나츠미, 당시 나이 18세, 집안의 장녀로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의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나츠미의 아버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나츠미가 어렸을 때 그녀의 부모는 이혼합니다. 그 후 어머니는 나츠미와 동생을 데리고 도쿄로 이사 옵니다. 이때부터 나츠미와 어머니, 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나츠미는 친구들과 자주 진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나츠미는 약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아프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위대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츠미는 약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츠미는 원하던 약학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18살의 나츠미는 가스 시카고로 이사가 혼자 자취 생활을 합니다. 나츠미가 지내는 곳은 대학교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경찰은 나츠미의 아버지에게서 실종 당시 상황을 듣습니다. 나츠미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나츠미의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아이들을 그리워해 자주 나츠미와 아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는 첫째 딸 나츠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딸 나츠미가 휴대전화를 갖게 된 뒤부터는 더 자주 나츠미에게 연락하며 지냅니다.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가족 곁을 떠난 나츠미는 외로웠습니다. 외로운 나츠미에게 아버지와의 통화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츠미는 과자 만드는 것을 좋아해 과자를 만들고 나면 예쁘게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츠미의 아버지는 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나츠미를 만나기 위해 도쿄로 가 며칠씩 머무르며 딸과 함께 도쿄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11월 18일 나츠미의 아버지가 나츠미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합니다. 하지만 나츠미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일이 있어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나츠미의 문자가 옵니다. 아버지는 안심하며
나츠미가 많이 바쁘다고 생각해 따로 답장하지 않습니다. 11월 19일 오전 11시 나츠미에게 문자가 옵니다. 아빠 미안. 어제 친구 집에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어. 우리 다음에 보자. 나츠미는 이모티콘과 함께 아버지에게 사랑스럽게 문자를 보냅니다. 전날 자신이 따로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딸 나츠미가 자기가 화났다고 오해한 것 같아 아버지는 그런 딸이 귀여워 웃음을 짓습니다. 11월 21일 아버지가 나츠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 딸 보고 싶다. 일은 잘 해결됐니? 시간 날 때 전화해.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나츠미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그는 딸 나츠미에게 전화합니다. 나츠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츠미의 전화가 꺼져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는 나츠미 어머니에게 전화해 나츠미가 집에 왔는지 묻습니다. 전화를 받은 나츠미의 어머니 역시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츠미가 자취하고 있는 아파트에 가보기로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갑니다. 11월 20일 나츠미가 학교에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 집에 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네요. 나츠미의 부모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우선 나츠미의 집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들은 경비원에게 아파트 열쇠를 받아 나츠미의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다툰 흔적도 없었습니다. 딱히 없어진 물건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휴대전화 충전기가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츠미의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나츠미는 잠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휴대전화가 안 되면 무척 불안해하죠. 만약 나츠미가 길게 외출할 생각이었다면 꼭 휴대전화 충전기를 챙겨갔을 겁니다. 그런데 충전기가 집에 있는 걸로 보아 나츠미는 그렇게 길게 외출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딸 나츠미와 연락이 끊긴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나츠미의 부모는 딸이 다니는 대학교로 갑니다. 교수는 나츠미가 11월 20일 오후 3시 수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츠미의 친구가 말합니다. 11월 20일 오후 수업이 끝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나츠미가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나츠미의 부모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츠미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대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인근 주민과 행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실시합니다. 나츠미의 부모는 나츠미의 전단을 만듭니다. 전단에는 나츠미의 사진과 그녀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나츠미가 갈 만한 장소를 찾아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딸을 찾기 위한 작은 단서라도 얻기를 바랬습니다. 이때 나츠미의 남자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는 11월 20일 오후 9시쯤 나츠미로부터 2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평범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별일 없지? 지금 뭐해? 보고 싶다. 또 다른 문자 메시지에는 바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안녕, 잘 자. 나츠미의 남자친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말이죠. 나츠미의 남자친구는 나츠미가 그날 오후 다른 남성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츠미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죠. 경찰은 나츠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11월 20일 오후 11시까지 나츠미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1시가 지나자 나츠미의 휴대전화 신호는 끊겨버리고 이후 나츠미의 휴대전화는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도쿄가 아니라 이바라키현 남부의 가미스시였습니다. 이곳은 나츠미가 다니는 bunkyō구의 대학교에서 약 84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나츠미의 목적지가 가미스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의문의 남성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간 걸까요?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11월 20일 나치미가 사라진 날 나치미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11월 20일 오후 3시 학교 수업이 끝나자 나치미는 바로 학교를 떠납니다. 그녀는 전철과 JR을 갈아타며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오후 5시 36분 나치미는 이바라키현 가시마 신공역에 도착합니다. 7분 후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가미스시를 향해 달립니다. 오후 6시 가미스시의 한 편의점 앞에 택시가 멈춥니다. 나치미는 택시비 2,800엔, 우리 돈 약 25,000원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립니다. 택시기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학생은 차 타고 가는 내내 휴대전화만 봤어요. 쉴 틈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누군가와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모습이 이곳에 처음 온 사람 같았죠. 경찰은 나치미가 택시에서 내린 곳에 있는 편의점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나치미는 택시에서 내린 뒤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적지가 이 부근임이 틀림없습니다. 경찰은 가미스시에 사는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경찰의 눈에 들어옵니다. 히로세 코이치. 당시 나이 35세. 경찰은 코이치가 의심스럽습니다. 코이치는 가시마시에 있는 토목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나치미가 택시에서 내린 곳과 가까웠습니다. 조사 결과 코이치는 2번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코이치는 SNS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만납니다. 그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합니다. 해당 사실을 한 여고생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코이치는 50만엔, 우리 돈 약 440만원 벌금의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코이치는 11월 20일 나치미를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치미가 사라진 건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코이치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코이치 집 근처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만났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나치미가 택시에서 내린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코이치는 나치미를 차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 두 사람은 포켓몬고라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포켓몬고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SNS를 통해 종종 연락하며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나치미는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일을 코이치에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코이치는 대뜸 자기랑 데이트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나치미는 코이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1월 20일 나치미가 코이치의 집에 가 2시간 동안 코이치와 데이트를 합니다. 오후 8시가 되자 코이치는 차로 나치미를 큰 길까지 바래다 줍니다. 이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코이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코이치 집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코이치는 공원 북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총 2층으로 된 아파트로 한 층에 3가구가 살았습니다. 코이치의 집은 203호입니다.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말합니다. 11월 20일 저녁 8시쯤에 20세 전후로 보이는 여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파트 주민이 말한 여학생의 모습이 나츠미와 비슷했습니다. 다른 주민이 말합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나가보니 어떤 여학생이 서 있었는데 지금 보니 나침이라는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코이치 씨 집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왜 묻냐고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이번에는 101호 주민이 말합니다. 저녁 9시쯤이었을 거예요. 한 여학생이 코이치 씨네 집 현관문을 울면서 두드리더라고요. 잠시 후에 코이치가 나오더니 둘이 옥신각신하더니 코이치가 학생을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둘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걸 봤어요.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나츠미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코이치였습니다.
경찰은 코이치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합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2019년 1월 24일 경찰은 다시 한번 코이치를 조사합니다. 그의 진술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나치미의 실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이치는 말합니다. 나치미는 30만 엔을 원했어요. 난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없었죠. 그래서 나치미를 내쫓았어요. 차에 태워 큰 길가에서 내려줬죠. 근데 나치미가 다시 집으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아주 맹랑한 계집애였죠. 전 ATM기에서 돈을 뺏어 주겠다고 우선 둘러대고 다시 나치미를 차에 태웠어요. 일부러 먼 데로 데리고 가서 내리라고 한 다음 전 곧장 집으로 도망왔어요. 코이치는 나치미를 내려준 곳이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나치미가 다시 집으로 찾아올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코이치의 증언 말고는 다른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코이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때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나침이 실종 사건을 뉴스에서 봤어요. 2달 전쯤인가 가미스시 공터에서 분홍색 외투를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본 나침이라는 학생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더라고요. 왠지 그 학생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경찰은 신고 여성이 말한 공터로가 분홍색 외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침의 가족과 친구를 불러 분홍색 외투를 보여줍니다. 나침이의 옷이 분명했습니다. 11월 20일 학교를 떠날 때 나침이가 입고 있던 옷과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옷만 따로 발견되었다면 나침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확률이 컸습니다.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다.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하고 주력 용의자 35세 코이치를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나치미의 분홍색 외투를 발견한 사실을 말하며 강하게 코이치를 압박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코이치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는 나치미를 유기한 곳을 경찰에 알려줍니다. 새벽 1시 30분 경찰은 코이치의 말에 따라 가미스시의 한 공터에서 약 50cm 정도 깊이에 묻혀있는 나치미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나치미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약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나치미의 몸에서는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나치미가 발견된 공터는 코이치의 집에서 13.6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히로세 코이치를 살인 혐의로 정식 체포합니다. 히로세 코이치. 코이치는 3남매 중 둘째로 1983년 2월 이바라키현 남부에 있는 스치우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나이 35세. 어린 시절 코이치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코이치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수입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세 아이를 양육하는 동시에 병든 시어머니도 보살펴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코이치의 어머니는 가끔 이웃집 옷을 세탁해 돈을 벌었습니다. 코이치가 유치원을 다닐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코이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코이치는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기대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죠. 내성적인 성격의 코이치는 수줍음이 많고 말이 없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학교 문제로 어머니와 여러 번 다퉜죠. 코이치의 유일한 낙은 게임뿐이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을 때가 코이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999년 16살이 된 코이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을 해 돈을 벌기로 합니다. 코이치는 슈퍼마켓 일을 하기도 하고 음식점 배달,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 등 닥치는 대로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했습니다. 2017년 코이치는 34살이 됐습니다. 이때 코이치는 SNS로 알게 된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일로 일을 구하기 힘들어진 코이치는 가미스시로 이사 옵니다. 그는 자신의 전과 기록을 숨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
2018년 6월, 코이치는 가시마시에 한 토목회사에 취업합니다. 그는 여전히 게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말고는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죠. 하루는 게임을 하다가 18살의 나츠미를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 자주 연락합니다. 사실 코이치는 SNS를 통해 1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용돈을 준다며 여학생들을 유인해 몸을 취하는 상종 못할 인간이었죠. 나츠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이치는 돈이 필요하다는 나츠미를 꾀어내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코이치 한 사람만의 진술임을 잠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당일 11월 20일 오후 6시,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코이치와 나츠미가 처음 만납니다. 나츠미는 코이치의 차에 탑니다. 코이치가 안대를 건네며 말합니다.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면 해. 집 위치가 노출되는 건 좀 그렇거든. 미안하지만 잠깐만 하고 있을래? 나츠미는 별 의심 없이 안대를 착용합니다. 잠시 후 코이치의 집 앞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 후 오후 8시. 약속이 틀리잖아요. 코이치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코이치는 나가서 주겠다며 일단 나츠미를 차에 태웁니다. 그는 나츠미에게 다시 안대를 하게 하고 근처 공터로 데려갑니다. 코이치는 애초에 돈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나츠미를 차 밖으로 밀어내고 달아납니다. 코이치에게 속았다는 걸 안 나츠미는 너무 분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을 거란 생각에 코이치네 집으로 오는 차비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돈도 없었기 때문에 나츠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코이치에게서 돈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나츠미는 먼저 코이치와 만났던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갑니다. 그녀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가며 결국 코이치의 집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오후 9시, 나츠미는 203호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코이치는 나츠미가 집에 찾아온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나츠미는 휴대전화를 꺼내 코이치의 얼굴을 찍습니다. 30만 엔을 주지 않으면 당신 사진을 SNS에 쫙 뿌려버릴 거야.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한 짓도 다 폭로할 거야. 코이치는 ATM기에서 돈을 빼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츠미는 코이치의 차에 탑니다. 나츠미가 차에 타자 코이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말합니다. 돈은 못 줘. 곱게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 내 사진 지워.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코이치는 두 손으로 나츠미의 입과 코를 막습니다. 잠시 후 나츠미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코이치는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서 나츠미를 땅에 묻습니다. 그런 다음 나츠미의 옷을 근처에 버리고 나츠미의 휴대전화를 강물에 집어던집니다. 코이치가 다니는 토목회사 사장은 코이치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출근해 그가 그런 짓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후 2020년 10월 19일 도쿄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코이치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합니다. 코이치의 변호인이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금전 분쟁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코이치는 살해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소란을 피우자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츠미가 죽자 겁이 난 코이치가 그녀를 공터에 묻은 겁니다. 재판부는 코이치에게 유기징역 14년형을 선고합니다. 나츠미의 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절규했습니다. 나츠미의 친구들은 나츠미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며 코이치의 말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나츠미가 코이치를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나츠미가 게임 장비를 팔려고 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코이치에 대해 놀라운 사실이 후에 밝혀지는데 히로세 코이치와 2008년 3월 2명의 목숨을 빼앗고 사형 선고를 받은 가나가와 마사히로가 같은 중학교에 다녔고 심지어 같은 반이었다는 것입니다. 2명의 살인마와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然后现在一分钱都没有了，还欠债，还欠200多万，还得让我家孩子跟着我受苦。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장씨성을 가진 40대 여성으로 북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인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장씨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나니 요즘 따라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이성을 만나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세기가연망이라는 데이트 주선 앱을 알게 됩니다. 2021년 7월 기준 2억 2천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앱은 다른 데이트 앱들과 달리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주선하면서 회원 모두를 실명제로 운영해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장씨는 세기가연망에 가입, 앱에서 맺어준 남성 양모씨를 만나게 됩니다. 3월 24일 46세의 양씨는 장씨가 마음에 든다며 자신은 은행원이라면서 사진과 함께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장씨는 양씨를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사진으로 보는 양씨의 첫인상은 꽤 성공해 보이는, 한마디로 돈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세기가연망이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이 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거리낌 없이 양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양씨는 자신의 수입이 연 수십억에 달하며 상당한 양의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씨는 양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이 갈수록 양씨에 대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급기야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어느덧 마음이 깊어진 장씨는 그와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결혼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장씨는 양씨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씨가 은행 일이 바빠 직접 만날 수 없다며 위챗,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만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씨가 양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위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양씨가 7천만 위안, 화나 123억짜리 대저택으로 이사를 하자고 설득하며 자신의 집을 팔면 2천만 위안, 화나 약 35억 정도 되니 모자란 돈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메꾸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며 자신의 계좌를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자신의 말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입니다. 양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한편으로 장씨의 집으로 장미꽃 100송이를 보내는 등 선물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양씨의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양씨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장씨는 결국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824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을 양씨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3월부터 4월 9일까지 이 기간에 장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양씨의 15개 계좌에 총 25차례 송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 200만 위안, 한화 3억 5천만 원은 빚까지 졌습니다. 장씨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양씨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장씨의 돈을 모두 가로챈 양씨는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잠적하고 맙니다. 양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장씨는 사방으로 양씨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안에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양씨의 이름, 거주지, 직업 등 그녀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으며 그의 행방 또한 묘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장씨는 본인 인증을 통해 실명이 확인된 확실한 회원만 받는다고 광고했던 해당 데이트 앱을 고소합니다. 확실하게 신원이 인증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앱이라고 홍보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말만 믿었고 이 같은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앱의 실체는 그들의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 본인 인증을 한, 그러니까 신원이 확실하게 확인된 회원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간단히 본인 인증만 하는 수준으로 회원 관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상대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씨와 같은 사기 피해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양 씨의 사례처럼 여러 회원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뒤 회원을 탈퇴해버리는 일도 부지기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 씨는 자신에게 양 씨를 소개한 데이트앱 운영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며 데이트앱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데이트앱 업체가 과장 광고를 통해 홍보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장 씨가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경령과 법률사무소 팡위주 변호사는 장 씨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와 함께 해당 데이트앱 운영자와 가해 남성을 고소했지만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상대와의 금전 거래 및 신뢰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보상을 받기 어려우리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앱 운영자는 해당 앱 내에서의 대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앱 외의 개인 간의 메시지와 앱 이외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해당 앱이 양 씨와 공범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외로움, 그리고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데이트 앱에서의 이성과의 만남. 장 씨는 천생배필을 만났다며 행복해했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그녀는 일생을 바쳐 일군 모든 재산을 잃은 것과 동시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통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데이트 앱에서 이성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시대 현상처럼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앱상에서 낯선 이를 만나는 일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